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책은 예, 앤 헬렌 피터슨 저자가 쓰고 박다솜 번역가가 옮긴 요즘 애들이라는 책입니다. 예, 책의 표지에 보면은 그 This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좀 써 있어요. 또 제목이 The Generation Who Earns the Lowest Salary Ever with the Highest Education Level and Longest Work Hours 이렇게 돼 있죠. 옆에 써 있네요.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도발적인 뭐 현실이지만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먼저 이제 제목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원래 제목은 can't even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다 할 때 can에다가 어포스트로피 t를 쓰고 그러니까 뭐 can 나시죠. 예. 그리고 뒤에 이제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인 even을 붙여가지고 예. can even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을 뭐 우리말로 옮기면은 뭐 사실 한국말로 잘 뜻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라고 직설적이고 좀 강렬한 제목으로 이 제목은 이렇게 그 시선을 확 사로잡는 예, 강하고 짧은 게 좋긴 하죠.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제목을만 제목만 보고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은 특히 우리말 제목은 약간 낚시예요, 좀. 예. 조금 아쉬운데 뭐 어쨌든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책에 일부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분명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 뭐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지 않습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예, 이 문제 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뭐 이 사회의 갈등으로서 예, 굉장한 그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은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 뭐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저 게으른 것들 복 받은 줄도 모르고 저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저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예, 시선으로 보는 책이 아니고 젊은 사람 입장에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졌는지를 예, 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 저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고 지식 노동을 하는 그 작가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업계에서 주로 예, 얼마나 힘든가 뭐 이런 얘기를 쭉 씁니다. 예. 저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저자는 앤 헬렌 피터슨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소개를 잠깐 읽어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미디어 버즈피드의 수석 작가이자 뉴욕타임즈 기고가이고 텍사스 대학교에서 미디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위트먼 대학의 초빙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글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소개가 있습니다. 음, 이 버스피드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왔지만 온라인 기반의 그 매체고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위트먼 대학에서 초빙 교수 일했다는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트먼 대학이라는 거를 뭐 사실 아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 한국에서 사실 뭐 미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이 학교는 워낙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아느냐? 예. 우연히 알게 됐죠. 뭐 저야 뭐 그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까웠어요. 이 학교가. 예. 이 학교가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그 동부에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가 아니고 그 서부에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의 그 동쪽 남쪽 예 거의 그 아이다호 주 경계선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어 작은 학교예요. 굉장히 그 학부 중심의 리버럴 아트스 칼리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학교를 뭐냐면은 대학원이 없습니다. 학교에 대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학생 수가 적고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제 그 인문학이나 예, 자연과학 이런 기초 학문 중심으로
예, 교양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의 장점이 있죠, 당연히. 뭐냐면은 장점은 그 학생이 교수하고 굉장히 그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워낙 적으니까, 예, 그 수업도 굉장히 학생 인원수가 적고, 그 교수가 학생을 잘 챙겨서 지도해주기 좋은 환경이에요. 예.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단점은 이제 학비가 비싸죠. 예. 대부분 사립이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사립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뭐 분명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교육의 질도 우수하고, 예, 들어가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학교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잘 모르죠 일단.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는 학교는 다 후진 학교라고, 예, 지레짐작하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스티브 잡스가 중퇴한 그 리드 칼리지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교도 오레곤주에 있는 작은 그 리버럴 아츠 칼리지예요. 마찬가지로. 예. 하여튼 그렇고, 그 위트만이라는 이름은,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예, 마커스 위트만이라는 예전에 그 장로교 선교사, 예, 예, 이름을 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동네에서 그 예전에 19세기 한 중반쯤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예, 그 살해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 원주민들한테.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기린 건데, 어찌 보면 그 백인 우월주의, 예, 그 사상이 남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여성이고, 예, 음, 그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글을 많이 쓰면서 생계를 뭐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예, 지식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그 뭐 노동자들의 그 번아웃 문제. 예, 번아웃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타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재가 되어, 예, 사라진 이런 현상. 영혼까지 다 불타버린 겁니다. 육체적 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영혼이 탈탈 털려서 거의 그 가루가 된 상황,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번아웃이라고 쓰죠. 예, 오죽하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번아웃이 어떤 건지 뭐 몸으로 느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책은 이런 그 젊은 세대의 번아웃 혹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어떤 사회적, 역사적, 뭐 문화적 이런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크게 이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어,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 고용이 유연화되고, 예, 비정규직화되죠.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심하죠. 예. 그 베이비 붐 세대,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태어난 그 세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부흥, 경제 발전, 성장 이것과 함께한 세대죠. 이 세대는 참 좋은 세대였죠. 뭐 그야말로 꿀을 빨았죠. 예. 대학 교육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은퇴하고 나서는 연금 받고 마치 우리나라의 그 86세대와 좀 비슷합니다. 물론 뭐 그 세대라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뭐 그 미국의 그 베이비붐 세대도 뭐 그 월남전 거치면서, 예,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 386 세대도 마찬가지죠. 뭐 그 민주화 그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에 뭐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이후 세대인 그 뭐 저같이 이제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라든가 그 이후에 뭐 80년대 뭐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저를 뭐 386 세대 이 끝자락으로 보는 세대 경향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하여튼간 그 이후에 뭐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 요즘에 이런 세대가 이제 경제 성장은 끝났고, 예, 고용은 유연화되고 비정규직화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예, 뭐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경제 그 시스템이 싹 바뀌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번아웃이 마구 밀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고용의 유연화, 비정규직화이고요. 두 번째는 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이것이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심지어는 여가나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주목한 것 중에 세 가지는 이러한 그 모든 어려움, 힘듦, 번아웃 이것이 특히 여성의 삶을 어떻게 더 힘들게 하나. 그러니까 뭐 여성이라서 당하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있는데다가 요즘 시대에 육아나 뭐 살림, 뭐 맞벌이를 하면서 특히 일을 하는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든가. 예,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들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고용의 유연화나 비정규직화에 관한 부분에서 그 특히 이제 지식 노동자들, 글 쓰는 사람들, 이제 저자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그 힘들게 되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227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볼게요. 예. 저널리즘의 예를 보자. 한때는 모든 작가가 자유로운 프리랜서 생활을 꿈꿨다.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만 쓰기를, 자신이 글을 싣고 싶은 매체를 위해서만 쓰기를 바랬다. 잡지 출판계가 건실했던 과거엔 짧은 시간 동안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림잡아도 단어당 2달러를 받을 경우 몇 달 동안 일해서 5천 단어까지 쓰면 1만 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대침체와 더불어 저널리즘 시장이 폭삭 망하자 모든 게 달라졌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일거리를 필사적으로 찾아 나선 저널리스트들이 시장에 넘쳐났다. 경쟁이 심해지자 요율은 낮아졌고 대다수 매체의 지불 능력도 그 수준으로 떨어졌다. 나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라이브 저널이나 워드프레스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무보수로 목소리를 갈고 닦은 사람들이었다. 2010년 나는 대침체가 지나간 잿더미에서 태어난 웹사이트 헤어핀의 독자가 되었다. 헤어핀의 사업 모델은 당시 다른 기업들처럼 돈을 받지 않고 기꺼이 글을 쓰고자 하는 누군가의 좋은 글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전공 연구를 기반으로 연예인 가십과 고전 할리우드 스캔들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밀레니얼처럼 누가 내 글을 출판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뛸 듯이 기뻤다. 돈을 받고 싶은 마음보다 내 열정에 대해 귀 기울일 독자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컸다. 이런 사업 모델 덕분에 수백 명이 글쓰기에 뛰어들 수 있었다. 동시대의 여러 저명한 작가들이 헤어핀의 자매 사이트인 올의 사촌 사이드 토스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블리처 리포트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블로그를 시작한 수십 명의 스포츠 작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성공한 이유는 글쓰기가 본업이 아니어서다. 처음엔 돈을 받지 않고서 웹사이트에 영향력이 생기고 침체가 지나간 다음엔 우리 할머니라면 쌈짓돈이라고 불렀을 만한 가외의 잉여의 뜻밖의 돈을 받고 글을 썼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글쓰기를 부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할 형편이 되었던 거다. 요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 미술사를 공부하는 대학원생에게 공짜로 통찰이 담긴 글을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월세를 벌어야 하는 프리랜서에게 정해진 요율로 돈을 지불하는가. 실제로 회사들은 소수만 아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버젓한 회사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득을 취한 건 새로 부상하고 있던 긱 경제의 고용주들이었다. 우버, 핸디, 도어대시 외에 수십 개 회사들이 해당된다. 훗날 대침체 직후를 돌아보면 그 시대는 대혁신의 시대가 아니라 대착취의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테크 기업들이 직원들로서 존중하기는커녕 직원이라는 이름표도 붙이기 싫은 노동자들을 밟고서 유니콘, 즉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의 위치를 획득한 시대였다.
예, 이 작가의 그 필체가 굉장히 그 직설적이에요. 때로는 뭐 그 욕설이나 비속어도 막 그 마다하지 않고, 예. 아무튼 뭐 첫 번째 사례에서 보셨듯이 그 양질의 그 노동력은 넘쳐나고, 예. 심지어는 뭐 돈을 받지 않고도 쓰겠다는 작가들이 뭐 넘쳐나는 세상. 이건 뭐 저기, 예, 그, 그 자본가들이 아주 꿈꾸는 세상이죠. 마치 예전에 그 막스가 얘기했던, 예, 산업의 비군처럼.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온라인이 그 인간성을 황폐화시키는 내용, 그 영혼을 그 마치 온라인에 팔아버린 듯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밥을 먹으러 가도, 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진을 어떻게 하면 그 예쁘게 사진이 나올까를 고민하고, 예, 뭐 먹기 전에 먹는 도중에 먹고 나서 뭐 사진을 다 찍고, 예, 이러다 보면 정작 그, 예, 그 식사의 그 재미를, 맛을 못 느끼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 그 얘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인데요. 예,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예. 그렇게 인스타그램은 일과 놀이 사이 이미 흐릿한 경계를 더 흐려놓는다. 매분 매초가 콘텐츠를 생성할 기회일 때 근무 외 시간이란 없다. 스마트폰이 모든 순간을 포착 가능한 브랜딩 재료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해외여행 중이거나 숲에 들어갔거나 배를 타고 있을 때도 나중을 위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사진 압축 시스템 덕분에 인터넷 신호가 미약하게나마 잡히면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렇게 당신 삶에 대한 측정 가능한 긍정 요소들이 업로드된다. 인스타그램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남들의 균형 잡힌 삶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자 내 삶을 남들에게 전시할 기회로 인식하지 않는 사용자들조차 인스타그램이 머릿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 짜증을 낸다. 앱을 열고 그만큼의 새로움을 얻는다. 포스팅을 했다면 당신 인생의 가장 최신 단면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가 스토리를 시청했는지, 누가 긍정한다는 의미로 100 스티커를 잔뜩 보냈는지 확인할 기회다. 조용한 전율을 느낀다. 적어도 마지막으로 앱을 열었을 때에 비해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이것이 SNS의 원 플러스 원격인 즐거움과 고통, SNS에 대한 우리의 끌림과 실제 SNS를 사용하며 느끼는 지속적 불만 사이의 첨예한 대조를 설명한다. 인스타그램은 적은 노력으로도 오락거리를 찾게 해주고 진짜 여가로 위장하는 데 너무나 능한 도구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독서에 푹 빠지거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싶을 때도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자기 전에 딱 15분이 남았는데 피로하다면 나는 책을 읽으며 쉬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안다. 하지만 핸드폰을 내려놓는다는 선택을 하는 데조차 나를 다스릴 규율이 필요하다. 인스타그램 앱을 여는 건 쉽다. 기분이 엉망이 되었더라도 책을 읽으면 얻었을 진짜 탈출감이 더 절실한 상태였어도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에 또 똑같다. 읽고 있던 걸 계속 읽으면 어떨까? 눈을 감거나 짧게 명상을 하거나 그냥 내 주위에 빼곡하게 앉아있는 인간들을 관찰하면 어떨까? 나는 그러는 대신 그새 내 SNS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누가 내 삶을 긍정해 주었는지 확인하려 초조하게 LTE가 잡히기를 기다린다. 예, 뭐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예,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뭐 지금 남의 일이 아니죠. 예, SNS 혹은 뭐 소셜 미디어라고 불러야 하겠지만, 예, 어, 그거에 노예가 사실 되어 있어요. 누구나 지금 뭐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예, 마지막으로,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이 요즘 세상에서 특히 이제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이나 육아나 살림에서의 어려움이 뭐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예, 다루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거는, 예, 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짧게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번아웃은 일터에서든 육아에서든 이상과 가능한 현실 체험 사이의 간극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벌어졌을 때 찾아온다. 그렇다면 밀레니얼 세대의 공통 분모는 실패가 안정적 직업을 찾지 못한, 저축해서 집을 사지 못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부채를 피하지 못한 실패가 자신의 노력 탓이라는 생각을 주입받았을 점인 것이다. 사회학자 베로니카 티크너는 이렇게 표현했다. 일은 변하지 않았다. 일터는 여전히 모두가 집에 아내를 둔 것처럼 돌아간다. 누구나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상적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느라 한 가정이 고생하고 있다면 그건 개인적 문제다. 모든 가정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사회적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복사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영업을 하러 영업사원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예, 이 제품이 이렇게 좋다,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절대 이걸 사지 않겠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계를 들여놓게 되면은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기계들이 생겼고, 예,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뭐 세탁기, 청소기, 뭐 등등 해서, 뭐 냉장고도 그렇고요. 예. 하지만 세탁기나 청소기가 생겼다고 해서 누군가가 가사 노동을 옛날보다 덜하진 않습니다. 육아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았죠, 절대.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뭐 좋아지고 편리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번아웃,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죠, 절대. 오히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책, 요즘 애들, 예, 우리말로는 요즘 애들인데 제목이 전체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절대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책이 아니고, 예.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얼마나 기술의 발전, 세대의 진화, 비정규직화, 노동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요즘에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예, 이걸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늘 앤 헬렌 피터슨 저자의 요즘 애들이란 책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